그러니까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가는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그 가장 큰 원인, 뭐 그 어떤 분은 저 미국의 그 버니 샌더스가 네. 민주당의 후보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진 네. 그 시점에 이 나스닥 다우지수가 폭락했기 때문에 네. 그것이 또 관련됐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네. 분도 있지만 어쨌건 네. 가장 큰 요인은 이 코로나19로 인한 예. 전 세계 그 경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라고 예. 봐야 되겠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주가지표나 자본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단순한 이제 심플 리그레션이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다차 방정식이잖아요. 그건 정치적인 요소도 영향을 미쳤겠죠. 그리고 코로나19도 미쳤겠지만 가장 지대한 영향은 코로나19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네. 과거에 네. 이런 우리 코로나19와 좀 유사한 형태의 전염병들이 네. 일어났을 때의 그 세계 네. 사회 경제적으로 어떠한 상황이었었는지를 한번 좀 되돌아보면은 네. 지금 뭔가 현재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고 앞을 내다보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책을 쓰면서도 팬데믹을 리뷰를 했습니다. 근래에 있었던. 근데 이제 근래에 있었던 물론 팬데믹까지는 안 왔습니다. 사스도 팬데믹까지는 안 왔고 코로나19가 팬데믹까지 아직은 안 와 있는 거죠. 지금은 에피데믹 순서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WH가 이제 전염병 경보 단계를 이제 5단계, 6단계로 올리면 이제 팬데믹이 될 텐데 지금은 이제 팬데믹 상황이 거의 온 것 같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팬데믹의 몇 가지 리뷰를 좀 해보면 좋겠는데요. 저는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조금 거리가 멀지만 좀 인문학적으로 패스트를 좀 보고 싶어요. 팬데믹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흑사병입니다. 그렇죠. 그쵸? 가장 무서운 전염병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죠. 그냥 그때도 경제적인 영향이 있었나를 한번 되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잠깐 보고 사스나 메르스 사태도 좀 보면 어떨까 생각이 그래요. 되는데요. 패스트, 흑사병, 중세 유럽에 발생했던 거죠. 저도 잘 모르는 내용이었지만 열심히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이때 보면요, 유럽에 2,40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2,400만 명이면 지금 북한 인구가 약 2,500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인구만큼 죽은 거죠. 근데 저 당시는 또 14세기니까 인구수가 아주 작았죠. 작을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2,400만 명을 지금 여러 보고서들이 조금 숫자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워낙 오래된 얘기니까. 근데 제가 이제 레퍼런스 한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라고 엄청난 거네요. 그 표현들을 제가 영문 표현들을 다 읽으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굉장히 신랄한 표현들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죽는데 이들을 무덤으로 이송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공간 자체가. 그렇게 많이 길거리에 시체들이 난무했었다라는 표현도 하고 있더라고요. 주로 이제 이탈리아 뭐 이쪽을 근거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패스트가 발생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 실제 문화, 역사, 뭐 사회, 종교 여러 가지 면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구조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변화가 교회라는 이 소위 말하는 그런 교신주의가 무너진 거예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교회에 가서 빌었죠. 나는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데 다 죽어 나니까 이거 신권에 대한 붕괴가 생기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 이거죠. 하나님도. 그래서 그때부터 인본주의로 전환됐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변화가 있는데 제가 경제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걸 말씀드려 볼게요. 당시 봉건 사회였죠. 그래서 이제 귀족들이 농노들을 데리고 일을 했던 겁니다. 그 농노들을 많이 갖고 있으면 굉장히 부자 계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때 그 부자들도 많이 죽었고요. 특히 노동자들이 많이 죽었겠죠. 그래서 노동자들이 많이 죽어서 이 그래프 굉장히 유명한 그래프더라고요. 보니까 그 당시 영국 인구의 흐름입니다. 파란색을 보시면 급감합니다. 이렇게 영국 인구가. 그러면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면 특히 노동자들이 많이 줄어들면 노동 공급이 부족해지니까 당연히 인건비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두색 그래프를 보시면 인건비가 이렇게 급상승합니다. 이건 목공의 임금을 가지고 추계를 한 그래프인데요. 목공의 임금이 이렇게 수준이 개선됩니다. 그래서 이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봉건사회, 귀족사회 무너지고 오히려 이런 과정에서 이 목공과 같은 농노들의 부가 개선되는 거예요. 그래서 르네상스가 문화의 혁명을 이뤘다면 흑사병은 오히려
농노들 혹은 이제 노동자 계층들의 경제적 수준을 개선시켰다라고 표현을 하는 대목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런 변화가 실제 이 코로나19 사태를 이제 파급 영향, 시나리오를 그리는데 이런 것들도 참조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이걸 좀 근거로 삼기는 어렵겠죠. 네. 그러나 노동 공급이 부족해짐에 따라서 인건비가 상승한다든가 글로벌 밸류 체인의 붕괴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가장 최근에 네. 일어났던 전염병들을 보면 이제 사스와 메르스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사스 사태 때는 그 당시 경제, 사회적으로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시죠. 예, 사스 사태, 2003년 사스 사태 때를 보면 사실 우리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 한국 경제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사스 발생자, 감염자는 있었지만 사망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표는요, 주로 사스 사태로 인해서 중국과의 대외 거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면 좋은. 한국과 중국? 그렇죠. 예. 한국 입장에서의 대외 거래라는 시나리오라는 측면에서 사스 사태를 많이 들여다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국내 확진자가 많아짐에 따라서 국내 내수 경제 침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켜보려면 메르스 사태를 좀 많이 들여다보면 도움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스 사태를 좀 리뷰해 보면 중국의 실물 지표를 한번 보시면 2003년 2분기였습니다. 주로.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소비가 크게 줄어들죠. 그리고 투자도 줄어듭니다. 많은 지금 기업들이 파란 그래프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지표도 이렇게 하락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사스 사태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되는 거예요. 이 시국에 무슨 뭐 신간을 발간해 뭐 이런 거예요. 신제품을 왜 이때 발표해 이런 겁니다. 이렇게 투자가 미진해지고요. 예,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고 중국 경제 성장률 측면에서도 이렇게 충격이 있었던 거죠. 쇼크가 그때 있었습니다. 당시 뭐 12, 13% 성장하던 시점인데 9.1%로 크게 급락을 했었죠. 이것도 이제 큰 충격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스 사태 때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중국 경제가 그렇게 위협을 받으니까 물론 전제는요. 2003년과 지금 2020년에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는 확연히 다릅니다. 더 우리가 높아졌죠, 지금? 훨씬 높아졌습니다. 2000년 초반만 해도 우리나라의 수출 대상국 1위국이 미국이었고요. 2위가 일본이었습니다. 3위가 중국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지금 중국이 압도적인 1위를 하는 거죠. 일본은 많이 밀려났고요.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이 사스 사태의 리뷰를 보면 시나리오를 이렇게 전개하면 되겠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는 있지만 그 영향은 더 커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도움이 되겠죠. 근데 실제 한국의 월별 수출액을 보시면 당시 2003년에 우리나라 1월달, 2월달 쭉 수출 증가율을 한번 보십시오. 전체 수출 증가율이죠? 월별 수출 증가율을 보시면 두 자릿수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상상하기 어렵죠. 그렇죠. 왜냐하면 2019년 한 해 계속 마이너스 증가율이었거든요. 줄고 또 줄고.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한 자릿수도 아니고 두 자릿수로 이렇게 수출이 크게 늘어나는 상황이었는데 5월 달 들어서 3.5%로 크게 둔화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에 영향이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거의 뭐 4분의 1 가까이. 네, 그렇죠? 증감률이 크게 줄어들었다라는 대목이고요. 재밌었던 일 하나가 있었는데 사스 사태의 충격이 우리나라는 벗어갔다라는 표현을 많이 했었어요. 그때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2003년에 왜 한국만 사스 사태를 벗어났을까? 그 원인을 잘못 추론한 대표적인 사례인데 김치를 먹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런 얘기 뉴스에 좀 나왔었죠. 예,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김치 수출에 어떤 영향이 미쳤는지 재밌게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우리나라는 김치 수입국이죠. 중국으로부터 적극적으로 수입합니다. 왜냐하면 배추를 재배하는데도 그 원자재의 단가가 차이가 있죠. 그리고 배추를 재배해서 김치를 만드는 제조 원가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전폭적으로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상수지 적자에 해당되는 김치 무역을 유지해오고 있는 겁니다. 한국의 대중국 김치 무역인데요. 계속 마이너스 증가율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언젠가는 우리가 중국에게 수출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이후로 계속 수출이 줄어드는 거예요. 마이너스. 그러다가 2003년 돼서 보세요. 348% 증가합니다.
김치 수출이, 우리나라의 대중국 김치 수출이. 그리고 2003년이 지나서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사스 사태에 따른 어떤 영향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중요한 게 대외 거래라는 측면에서 관광객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관광객은 결국 여행 산업에 영향을 주고 항공 산업, 면세점업 이런 산업에 영향을 주고 지역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죠. 근데 실제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 수가 사스 사태 때 줄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리고 중국을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도 2003년에 처음으로 줄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사스 사태에 따른 영향을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 사실 지금 상황만 봐도 우리 못 나가잖아요, 네, 해외로. 그렇습니다. 또 한국에 들어오는 것도 우리가 불안해서 못 들어오게 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이게 네. 아마 다 연결이 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메르스 사태도 한번 가볼까요? 예, 메르스 사태 2015년 당시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2015년에는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선임연구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한번 저한테 한 연수기관에서 금융 분야 연수기관에서 강연 요청이 있었는데 그때 지금처럼 강연을 많이 할 때는 아니었어요. 근데 강연 취소 요청을 하더라고요. 교육이 다 스탑되는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이 여기 이 지표에 다 드러나는데요. 이번에 특별히 그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경제심리지수가 6월 달 들어서 메르스 사태가 크게 발생했을 때 급락을 하죠. 이게 100포인트를 넘어서면 그래도 괜찮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100을 밑도는데 큰 폭으로 밑도는 거죠. 그리고 한 달 사이에. 예, 그렇죠. 소비자 심리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5월 달까지 105포인트를 찍다가 98포인트로 크게 급락하죠. 이런 것들이 소비자들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긴장감이 도는 거죠. 이런 모습들인데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결국 소매 판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방금 앞에 보여드렸던 건 심리 지표고 이거는 실물 지표라고 볼 수 있겠는데 소매 판매액이 6월 들어서 0.5% 감소하죠. 근데 그 소매 판매액을 여러 이 형태별로 구분을 할 수 있겠는데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충격입니다. 이게 소매 판매액이 왜 이렇게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소매 판매액이 덜 줄었느냐? 이것은 이 유통 채널의 구조적인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백화점, 대형마트와 같은 집객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이 군중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을 회피하고 그때 많이 줄어들었던 게 영화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스포츠 관람 이런 것들도 같이 줄었거든요. 교육도 마찬가지 줄었고요. 그때 백화점, 대형마트가 줄어든 만큼 온라인 쇼핑이 급진적으로 늘어납니다. 온라인 쇼핑이 구조적으로 늘어나는 과정에 있었는데 2015년이 굉장히 재밌는 게요. 역사적으로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라는 지표가 있는데 이 소매 판매액의 일부죠. 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지금은 전체 소매 판매액의 약 30% 정도 차지합니다. 근데 이게 2015년에 온라인 쇼핑 거래액을 인터넷 쇼핑과 모바일 쇼핑으로 구분합니다. 통계학적으로는. 근데 이게 꺾이기 시작하는 게 2015년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온라인 쇼핑이 구조적으로 늘어나는 건 맞지만 이때 메르스 사태를 경험하면서 소비자들이 처음 온라인 쇼핑을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귀찮아서 안 하다가 원래 하던 행태대로 이게 수용성이라고 하는데요. 수용성이 떨어졌던 거죠. 그래서 그냥 나 마트 가던 사람 마트 가는 거였죠. 그러다가 처음 온라인 쇼핑을 경험했는데 이거 편하네? 더 저렴하네? 편리하네? 그걸 인식하면서 온라인 쇼핑에 대한 그 전환이 급진적으로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이 메르스 사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고요. 여러 업종들로 좀 보셔도 제조업도 역시 둔화되죠. 왜냐하면 생산 규모가 줄어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제품을 출시해봐야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자동차 안 사거든요. 그렇죠. 스마트폰 안 사는 거예요. 도소매업은 방금 다뤄드렸고요. 그리고 숙박 음식점업 당연하죠. 왜냐하면 5개 활동을 줄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운수나 교육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여가 산업이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사업 지원 서비스업 이런 여러 가지 영역에 걸쳐서 매출액이 급감하는 것들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한국 경제도 이번 코로나19 사태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좀 한번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금 이게 과거 얘기를 하면은 네. 그
그랬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지금 이게 바로 우리 현재 당면한 네. 문제니까 네. 현재 시점에서 봐도 지금 뭐 모든 기업들의 야외 행사, 뭐 대중 교육 네. 강의라든가 여러 네. 이벤트라든가 네. 이런 모든 게 다 취소가 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그거를 제가 어떤 표현으로 했냐면 제가 얼마 전에 한 칼럼을 한 신문사에 기고를 했는데 바이러스라는 이름의 나비 효과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시작을 어떻게 했냐면요. 얼마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3월 강연이 다 취소됐습니다. 이런 연락이 주최자한테 연락이 왔어요. 근데 이거는 강연 취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강연 취소는 그 해당 포럼 행사의 취소고 그 포럼 행사의 취소는 거기에 초대되는 수많은 글로벌 VIP들의 여행의 취소고 거기에 들어오는 여러 관람객들의 취소가 됩니다. 거기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이런 VIP들을 모시는 그 렌탈 서비스업이 있습니다. 그 렌탈 서비스업의 기사들이 가서 공항 픽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결국 이런 걸 외주를 주는 거죠. 이런 포럼 행사 주최자가. 그러면 이들의 이 렌탈 서비스 사업자의 수입이 줄고 그리고 이 매출 자체가 주니까 기사의 무급휴직을 권장합니다. 그러면 기사의 수입이 줄어들고 이것은 이 아이에게 제공하는 용돈의 규모도 줄어든다. 이게 나비 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뭐 흑사병의 사례도 그렇지만 사스 사태나 메르스 사태 때를 보면 대외적으로 또 국내적으로 자체적으로 충격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대목인 것이죠. 근데 아까 보여주셨던 그 그래프 가운데 좀 네. 돌려서 봐주시면 네. 저거 네. 여기도 그렇고요. 사스도 예. 그렇고 하나 좀 다시 넘어가면요. 예. 아니요, 그 앞뒤로. 예, 예. 지금 요거. 예. 지금 메르스 사태 때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이 꺾어지는 시기가 네. 보통 한 2개월에서 3개월, 네. 그 다음부터 다시 그 시점에서 회복 시점으로 올라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약간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저 사스 때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메르스 사태 때는 정말 당시 되게 심각했던 네.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어쨌든 2, 3개월 후서부터는 다시 반전이 된 것처럼 예. 지금 우리가 너무 큰 공포에 빠져 있기는 하지만 네. 이것도 역시 한 2, 3개월 안에 예. 다시 바닥을 찍고 네. 우상향으로 가는 네. 그래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나오네요. 예, 맞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난 시간에 다뤘던 경기 부양책들도 있고요. 또 경기 부양책에는 통화 정책만 다뤘지만 재정 정책이 있습니다. 중국의 재정 정책의 모습도 대단한데요. 역주기 정책을 펼칩니다. 역주기는 이렇게 꺼질 때 꺼진 수준을 다시 상쇄시키기 위한 정책들을 가감없이 발휘합니다. 예를 들면 투자가 미진해져요. 그러면 법인세를 절감시켜줘요. 그 투자를 단행한 만큼 세금을 절감시켜주고 그 소비가 부진해지면 또 역시 소비세를 또 절감시켜준다든가 이렇게 소비 쿠폰을 발급해준다든가 수출이 둔화되면 위안화 가치를 절하시킨다든가 또 미중 무역 분쟁의 과정에서 미국이 관세를 이렇게 때리면 관세를 때린 만큼 위안화를 절하시켜서 전혀 문제가 없게 만드는 이런 역주기 정책을 펼치는데 그러면 이 소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이 경제 회복, 복구를 위한 중국 경제의 경기 부양책에 우리 초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지금 우리가 이제 지켜봐야 될 것은 너무 지금 현재 너무 그 깊은 공포심에 빠져 있기보다는 네. 지금 아까 보여주셨던 그래프들을 보면서 네. 어떤 많이 하락됐던 부분 가운데서 어떤 산업이 다시 올라갈 것인가, 네. 그 튕기는 네. 그 상승 효과가 좀 더 클 것인가, 혹은 각 정부들이 네.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쏟아내고 네. 그것이 시장에서 얼만큼 먹히는가를 잘 지켜보면서 투자의 타이밍을 네. 잡아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아주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네. 예.